작기고담에서 가려 뽑은 옛날 이야기. 작기고담은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엽에 인매가 여러 자료를 모아 정리한 야담집입니다. 편찬자 인매는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채록한 각가지 소재마다 짧은 제목을 달았고 끝부분에 논평을 붙였습니다. 또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시정에서 벌어지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다뤄서 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작기고담에서 단편 7편을 골라 장편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떡 좋아하는 선비의 변심. 이선은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이조좌랑 응교, 이조 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입니다. 그는 1673년 홍문관 응교로 재임할 때 영월에 초라하게 있는 노산군 훗날의 단종 무덤에 수조를 두고 사계절과 기일의 제수를 보내기를 청하여 허락받은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이선은 일평생 시를 좋아하여 종종 시를 지었고 수시로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선의 이웃에는 연산 영감을 지낸 이철호가 살았는데 이선이 날마다 찾아 시를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매번 고개 저으며 듣기 싫은 듯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상이라고는 전혀 없군. 시를 보는 안목이 없군. 이선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쾌했지만 남의 주관적인 평가를 몰아 탓할 수 없으므로 애써 참고 넘어갔으며 그래도 시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철호가 이선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자네 새로 지은 시가 있는가? 이선은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자기 시에 늘 비판적인 이철호가 관심을 보이자 근자에 지은 시 한 수를 내보였습니다. 이철호는 그 시를 읽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지을 사람이 없는데 자네는 어떻게 이런 글을 지을 수 있었나? 두보가 아니면 소동파의 솜씨가 분명하네. 뜻밖의 칭찬에 이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이철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의 시는 요즘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어 옛사람들을 따라잡은 셈일세. 사실 내가 속으로 늘 자네에게 감복해왔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리라곤 생각지 못했네. 이선은 밝게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평소 내 시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해서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오해일세. 실상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말만 그리한 것이라네. 그렇지만 내 오늘에야 비로소 자네에게 두 손을 바짝 들었네. 이철호가 잇따라 극찬하자 이선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갈 듯 기분이 최고조로 좋아졌습니다. 하여 이선은 여종을 불러 점심상을 극진히 차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공이 떡을 좋아하니 만들어 놓은 여러 떡을 잘 챙겨서 아낌없이 내오너라. 이철호는 체질상 술을 못 마시는 대신에 떡을 무척 좋아함을 감안한 이선의 배려였습니다. 잠시 후 상이 나왔는데 백설기, 찹쌀떡, 녹두콩떡, 꿀떡, 서기떡을 비롯하여 갖가지 떡과 음식이 그득하고 떡에는 대추와 밤을 넣어 냄새가 구수한 데다 달고 물렁한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이철호는 그 떡을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워했고 이선은 자기의 시가 높이 평가받음에 행복해했습니다. 이철호는 각종 떡을 배불리 먹고 상을 물린 뒤 조금 전에 읽은 시 쓴 종이를 끌어당겨 다시 읽어보고는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지금 읽어보니 시에 아무 기품이 없군. 뭐라고? 기품이 없다고? 이선은 이철호의 달라진 말에 어이없어하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자네는 처음에 시가 좋다고 하더니만 어째서 나중에 비난하며 헐뜯는가? 이철호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난 그저 자네 집 떡이 탐나서 그랬을 뿐일세. 그 말에 이선은 화가 천둥같이 나서 주먹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덤벼들었으나 이철호는 재빨리 일어나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철호는 왜 이런 변덕을 부렸을까요? 거기에는 전날 만났던
다른 동료의 언질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째서 이선의 시를 비판하는가? 동료의 물음에 이철호는 그걸 모르냐는 듯이 답했습니다. 그야 시가 형편없으니까. 그러자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는 떡을 실컷 얻어먹곤 하는데 그 맛이 여간 아니라네. 떡을 몹시 좋아하는 이철호는 귀가 솔깃하여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선집의 떡 맛이 어떻기에? 그 좋은 맛을 뭐라고 형용할 수 있을까? 냄새가 구수한 데다 달고 물렁한 식감이 천하제일 가는 맛이라네. 동료는 설명하면서 또 먹고 싶어하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이철호는 다음날 별미떡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이선을 찾아가 근래 지은 시를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이룬 뒤 이철호는 행여 이선이 자기 평가를 다른 이에게 전할까 싶어 염려되기도 하고 이선의 시를 거짓으로 칭찬한 게 마음에 걸려 끝내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도망쳤습니다. 눈치가 발바닥인 서생. 한 젊은 서생이 동료 셋과 함께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러 나섰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목을 빼고 덤비는 통에 서생은 작패를 잃어버렸습니다. 작패는 작을 이룬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매우 친하여 늘 어울리는 사이는 단짝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낭패네. 서생이 동료를 찾느라 허둥대며 헤매는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네. 하늘마저 왜 이러실까? 서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긴 옆 여염집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집 사랑방은 텅 비어 있었으며 꽉 닫힌 중문 안에도 사람이 없는 듯 괴괴하였습니다. 괴괴하다는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고요하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서생은 혹시나 싶어서 안을 향해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안에 누구 계시오? 아무 대답이 없기에 서생은 어정쩡한 자세로 처마 밑에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어여쁜 여인이 안에서 중문을 빠끔히 열며 속난 목소리로 서생을 꾸짖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여인 혼자 있는 집에 함부로 뛰어들었소? 멍청하니 서 있다가 느닷없는 소리에 깜짝 놀란 서생이 황급히 돌아보며 여인에게 답했습니다. 비를 피하러 잠깐 들어왔소이다. 여인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안으로 도로 들어갔다가 문틈으로 몇 번 서생을 엿보더니 얼마쯤 지나서 문을 절반쯤 열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바깥방이 차고 누추하니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약간 한기를 느끼던 차라 서생은 반가운 마음에 염치불고하고 여인의 말대로 따라 들어가서 방 안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잠시 실례하겠소이다. 좁은 방 안에 젊은 여자와 남자의 기운이 맴도는 가운데 여인이 대뜸 서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은 어느 곳에 사시며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나이는 30이라오. 그러시군요. 잠깐 침묵이 흘러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여인은 이내궤 안에서 술병을 꺼내 향기로운 술을 100자잔에 남실남실 부어 서생에게 권하며 말했습니다. 비에 젖어 추울 텐데 이 술로 몸을 데우세요. 오, 고맙구려. 서생은 냉큼 받아 마시며 술맛을 음미했습니다. 여인이 다시 한 잔을 따라주면서 방긋 웃으며 넘겨짚어 말했습니다. 선비님 댁 안 사람이 퍽 예쁘겠어요. 서생은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여인은 술을 또 따라주면서 곁눈질로 서생의 기색을 살피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용모가 이러하니 내외간의 정분이 퍽 좋겠어요. 여인의 말에는 서생의 외모가 마음에 든다는 의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생은 자신과 아내의 사이가 어떠한지 생각하느라 얼른 답하지 못했습니다.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딱히 말하기 난감해서 서생이 우물쭈물하자 여인이 넘겨 짚어 말했습니다. 부부간 금실이 좋아 딴 여인을 보아다니는 일은 한 번도 없었지요. 그 물음에도 서생은 어색한 미소로 답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여인은 술잔을 채워주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니 대개 여종들은 보나마나 주인에게 홀딱 반해서 상사병에 걸렸겠어요. 여인은 서생에게 완전히 반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신 재깔재깔 정당 낀 말을 해댔습니다. 재깔재깔은 나직한 소리로 조금 떠들썩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을 이루는 우리말입니다. 그렇지만 서생은 그저 외마디 대답이나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반응에 지쳤는지 여인은 머리를 수그린 채 다소곳이 앉아 있었고 서생은 술잔을 채워 달라고 말하기가 뭐해서 술을 아껴가며 마셨습니다. 서생은 술맛이 좋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머릿속으로만 바쁘게 궁리했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다물던 여인이 갑자기 눈썹을 찡그리며 혼자 종알거렸습니다.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옷을 빨아 입지 않았더니 이가 생겼나 봐. 그러면서 여인은 치마를 걷어올려 한쪽 종아리를 드러내며 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서생의 눈에 여인의 곱고 하얀 살결이 들어왔습니다. 서생의 눈동자가 흔들릴 때 여인이 몸을 움찔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가려워. 아이 가려워. 여인은 이번에는 저고리 옷깃을 뒤집어 이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한쪽 앞가슴이 드러났는데 여인은 봉긋한 가슴을 손으로 어루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가려워. 아이 가려워. 서생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몰입해서 정신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참 곱구려. 여인은 급히 앞섭을 가리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고우면 그래. 어쩔 거예요? 어쩔 거냐고요? 여인의 말은 얼핏 따지는 것 같았지만 얼굴과 몸짓에는 교태가 가득했습니다. 저고리 앞선만 살짝 가렸을 뿐 옷고름도 제대로 여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생은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만 생각해 말문이 막혀 입을 닫았습니다. 서생의 얼굴이 붉어진 상태임을 보고 여인이 농을 걸었습니다. 선비님의 홍조 띤 얼굴이 소년 같아요. 그 말에 서생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술 때문에 그렇다오. 한 잔 더 드릴까요? 여인이 술병을 집을 때 저고리 앞섭이 벌어지면서 가슴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생은 고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또 감탄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정말 곱구려. 여인은 이번에는 대충 앞섭을 가리는 신용만 하면서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우면 어쩌시겠어요? 어쩌시겠냐고요? 명백한 도발이자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생은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황하여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결례를 범해 미안하오. 비가 그친 것 같으니 이만 가겠소이다. 서생의 말에 여인은 참으로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혼자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생은 그 즉시 방을 나왔고 여인은 잘 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손님 배웅은커녕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튿날 서생은 동료들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제 비를 피하려고 한 여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내는 아무도 없고 젊은 여인만 있더군. 친절한 여인이 맞아주기에 방에 들어가니 술까지 부어주어 맛있게 마셨다네. 그러고는 서생은 여인이 이러저러한 말을 하며 이러저러하게 행동하더라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동료들은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네에게 생각이 있어. 그런 게 분명하네. 서생은 그제야 영문을 깨닫고 손뼉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그렇군.
과연 그랬어. 나는 애당초 몰랐네 그려. 자네의 눈치는 발바닥이구먼. 눈치가 발바닥이라고. 그러고 보니 내가 일어서서 나올 때 그 여인이 발바닥이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었나 보군. 서생의 회상에 동료들은 너무 우습다며 배를 안고 웃었습니다. 전설야담, 담을 넘어 도망친 내시 아내, 이팔 청춘 및 관연한 딸, 단어, 어원. 일찍 부모를 여의는 바람에 외삼촌 집에 맡겨진 양반집 딸이 외숙모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다가 나이 16이 되자 강제로 혼인하게 됐습니다. 외숙모는 남몰래 큰돈을 받고 조카 딸을 폐기물 처리하듯 내시에게 시집 보냈고 신부는 처음으로 신랑인 남자와 동침했습니다. 그날 밤 내시는 신부의 몸을 계속 만지기만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직 남녀 상열치사를 몰랐던 신부는 남녀가 한 이불에 들면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첫날 밤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내시는 밤마다 손으로 색시 몸을 주무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욕망을 느끼게 된 신부는 불만을 품었습니다. 같이 누워있을 때 남들처럼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물럭도 아니건만 이게 뭐야? 점점 분한 마음이 가슴에 쌓이자 신부는 내시를 미워했습니다. 화창한 봄에 벌과 나비가 저마다 쌍쌍이 날아다니며 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노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끌어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해서 비단옷 입고 쌀밥을 먹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팔 청춘이라 욕망이 더 뜨거운 까닭입니다. 이팔 청춘은 16세 무렵의 꽃다운 청춘, 즉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팔이 어째서 16을 가리키는 말이 됐을까요? 조선시대의 관연한 딸이라고 하면 혼기에 이른 딸을 의미했는데 여기서 관연은 파과 진연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 과자를 파자 하면 8팔자가 2개 나오기에 여기서 이팔과 함께 16세란 뜻이 생겼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16세로 여긴 정서는 이몽룡과 성춘향이 그 나이에 만나 파격적인 애정행각을 벌인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내시 안에는 채울 수 없는 욕망과 싸우느니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을 틀었습니다. 초가집에서 배 이불을 덮고 자고 나물죽을 나누어 먹더라도 진짜 사내와 사는 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심한 내시 아내는 달아날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섣불리 도망치다 붙잡히면 목숨을 잃을 게 뻔하므로 몇 년 동안 돈을 모으면서 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가벼운 폐물과 은 수백 냥을 옷으로 싼 꾸러미는 들고 다닐만 했습니다. 드디어 내시가 숙직인 날을 틈타 새벽에 높은 담장 옆 큰 나무에 배를 묶고 거기에 매달려 담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는 곧장 남문을 향해 달렸고 아직 성문이 열리지 않았기에 소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남문을 벗어났습니다. 내시 아내는 지리를 잘 몰랐으므로 큰 길 따라 남쪽으로 걸어가서 배 타고 동장 나루를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자 마음이 조금 진정됐기에 내시 아내는 앞으로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상 처녀 몸이지만 이미 머리를 올렸으니 다른 집에 정실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첩실로 들어가자니 정실의 미움을 받을 게 분명했고 그런 첩살이는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문득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을 택하면 되겠구나. 승려는 결혼했을 리 없으므로 내시 아내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승려를 골라 취했다가 살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버리게 되면 인연을 가벼이 여기는 버릇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여인은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양갓집 딸 자식으로서 그럴 수는 없지. 길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를 무조건 따라가자.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여인은 지금의 남태령인 여우고개에 이르렀는데 저만치 앞서 승려 한 명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냉큼 다가가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승려는 청주 가는 길이라고 답했는데 여인이 그 외모를 훑어보니 용모가 제법 단정하고 나이가 엇비슷해 보였기에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늘이 정해준 짝이다. 그걸 모르는 젊은 승려는 조금 더 걷다가 과천 주막으로 들어가시었고 여인도 따라 들어가서 그 옆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승려는 질색하며 몸을 피했으나 여인은 그때마다 바싹 다가 앉아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계시는지 물었고 승려는 마지못해 청주의 어느 절에 있고 어머니 한 분만 계시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오? 그냥 궁금해서 그러오. 승려는 경계했지만 여인은 넉살 좋게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인의 접근을 괴이하게 생각한 승려는 급하게 식사한 뒤 걸음아 날 살려다오 하는 심정으로 재빨리 주막을 벗어났습니다. 여인 역시 서둘러 쫓아갔습니다. 승려는 한참 달아나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겠지 하며 뒤돌아봤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인이 헉헉거리며 뒤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려가 부지런히 걸어가면 여인도 힘을 다해 쫓아갔고 승려가 힘에 붙여 쉬면 그때 여인도 쉬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승려가 주막에 들어가면 여인도 따라 들어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여인은 선잠을 자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혹시라도 승려가 먼저 가는 일이 없도록 감시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방문을 열고 신발을 신던 승려는 지켜보는 여인을 발견하고 놀라더니 이내 도망치기를 포기했습니다. 참으로 질긴 여인이구나. 그렇게 동행 아닌 동행으로 사흘이 지나 두 사람은 함께 청주 땅에 다다랐습니다. 덤불 우거진 길과 큰 숲의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쉴 때 안도하는 승려와 달리 여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려가 일단절에 들어가면 인연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여인은 과감히 결심했습니다. 강제로라도 연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한 여인은 승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깜짝 놀란 승려는 손을 빼 달아나려고 했지만 인생을 건 여인의 계력에 그러지 못하자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보살님, 제발 이 손을 놔주시오. 여인은 승려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중 노릇을 해서 뭐가 좋소? 나와 함께 살림을 차립시다. 내게 수백 냥이 있으니 스님이 나와 부부가 되면 아내도 없고 또 재물도 생기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뜻밖의 제안을 받은 마음 약한 승려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은 우는 승려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그러지 말고 우리 잠시만 저리로 들어가요. 여인이 손을 잡아 이끌자 승려는 말없이 따라갔고 숲에서 서로 꼭 안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이 남자를 겁탈하는 듯한 육체 관계를 가진 후 어색해하며 두려움에 떠는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스님은 이미 속세로 왔으니 나와 함께 스님 집으로 가요. 승려는 체념하고 그 말을 따랐는데 둘이 집에 이르르니 시어머니 될 분이 처마 밑에 앉아 졸고 있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해진 저고리에 거친 배로 만든 짧은 치마를 입은 승려 어머니가 낯선 여인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여인이 앞으로 나서서 당차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인사드립니다. 노파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디서 본데 없는 천박한 여자를 데려왔고 절에 있는 선사가
10년 동안 먹고 입은 비용을 내놓으라 하면 어찌 감당할 것이며 수년간의 장리별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느냐며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고, 먹고 사는 일을 전부 절에 의지해 왔는데 이제는 끝장이로구나. 탄식하는 노파를 보면서 여인은 재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판단했습니다. 며느리가 된 여인은 짐을 풀어 족빛으로 물들인 우옷과 빛깔 고운 면포, 치마 한 벌을 꺼내 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게 재물이 좀 있으니 그 늙은 선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시어머니는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자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일했고 방에 돌아와 남편과 다정한 밤을 보냈습니다. 졸시에 이름 모를 여인의 남편이 된 승려는 얼떨결에 관계했던 대낮과 달리 밤에는 아내와 일심동체가 되어 비로소 부부간의 참다운 사랑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여보, 인연이 되어줘 고마워요. 다음 날 여인은 남편에게 무명 2단을 주어 시장에 가서 갓 망건 가는 배로 바꾸어 오게 하여 속세의 남자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새 옷을 입혀놓고 보니 젊고 잘생긴 미남자였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지난날 몸담았던 절에 가서 늙은 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오라 시켰더니 그 선사가 어쩐 일인가 싶어 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늙은 선사는 노파를 보자마자 화내며 말했습니다. 할멈, 자식을 내게 주어놓고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은 무슨 경우요? 아들이 10년 동안 먹고 입은 비용과 수년 동안의 이자를 즉시 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반드시 큰 화를 당할 것이요. 노파는 벌벌 떨며 대응을 못했으나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뛰쳐나와 선사의 뺨을 갈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디 내 남편인데 대관절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고약한 중놈이 감히 어디에서 행패를 구는 것이오? 썩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 머리를 부숴버리겠소? 젊은 여인이 험하게 행동하고 거칠게 말하자 선사는 당황해하며 멈칫했습니다. 여인이 한 번 더 노승의 뺨을 때리자 늙은 선사는 나쁜 년, 무서운 년이라고 욕하면서 도망쳤습니다. 노승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여인은 얼마 후 충청도 공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여인은 구린의 마을의 자리를 잡고 논밭을 사서 가꾸며 재산을 불렸고 아들, 딸 낳아 대대손손 자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50여 년을 살던 중 한양에서 충청도를 오가는 한 선비가 해마다 이 늙은 부부의 집에서 한 번씩 자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비가 또 들렀을 때 그날따라 장난기가 발동한 할머니가 선비에게 자신의 소설 같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했으나 할머니는 입담 좋게 한바탕 말을 늘어놓은 뒤 크게 웃었습니다. 이로써 이 이야기가 여러 사람 귀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누명을 벗은 과부. 한 부잣집 여인이 불행히 남편을 일찍 잃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도 먼저 세상을 떠난지라 과부는 홀로 살았는데 집에는 머슴과 여종 2명이 있었습니다. 제법 미모를 지닌 과부는 양갓집 여인이라 재혼을 생각하지 않고 집안일을 머슴에게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머슴 막세는 자머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알아서 척척 열심히 일했습니다. 막세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니? 과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머슴 막세와 의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막세는 마음에 들 만한 말을 내놓았고 그럴수록 과부는 막세를 신뢰했습니다.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은 그야말로 잔심부름만 하는 처지였고 막세가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세는 자주 주인 과부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여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설 때 마주친 막새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띠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막새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가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막새가 왜 저러지? 이웃집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인 과부에게 볼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이웃집 여인이 다른 일로 찾아왔을 때 중문에서 나오던 막새가 또 당황해하며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중문은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니 막새가 안뜰이나 안채에서 있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여인은 문득 집주인 과부와 막새가 은밀한 관계인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막새가 저렇게 당황해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보통 관계가 아닌 것 같아. 이웃집 여인은 주변에 그런 말을 떠들었고 순식간에 소문이 동네에 나돌았습니다. 길을 가던 아전이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모의 여인이라 관심이 있었는데 만약 모순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자신도 좀 어떻게 하고픈 흑심이 생긴 까닭입니다. 하여 아전은 일부러 막새를 찾아가서 넌지시 떠봤습니다. 자네, 혹시 집주인과 뭔 일 있는가? 그 말에 막새는 크게 놀라며 자신의 입을 막더니 이내 태도를 바꿔 미소 지으면서 아무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뭔 일이 있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막새가 뜬금없이 아전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소인이 술 한잔 사겠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하게.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 저녁 때 주막에서 뵙지요. 막새가 거듭 부탁하자 아전은 알았노라 대답하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에서 막새는 아전에게 뭔가 부탁하고는 얼마간 돈을 건넸습니다. 아전은 못 이기는 척하며 돈을 받아 챙기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간 뒤 막새는 만족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막새의 알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막새는 새벽에 빗자루를 들고 안에서 마당을 쓸고 중문을 나설 때면 반드시 몸을 숨기고 누가 보는지 두리번거린 후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점차 많아졌고 동네 사람 중 누군가 그 이유를 물으면 막새는 대답 대신 그저 싱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 더욱 의심스럽네. 그렇게 5해가 지난 어느 날 막새가 관청에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아무개 여인이 자기와 관계를 맺은 지 오래됐건만 이제 와서 갑자기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조문에 따르면 양갓집 여인이 다른 사내와 음란한 행실을 하다 적발되면 남녀 모두에게 벌을 주되 여자를 종으로 만들어 그 사내의 처분에 맡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다면 과부는 영락없이 종이 될 상황이었으니 이는 막새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막새는 재산 많고 아름다운 주인 과부를 탐내어 충실히 일하는 척 꾸며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웃 사람들이 의심할 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과부는 고마운 마음에 옷이나 보선을 지어서 입으라고 주곤 했습니다. 사또는 즉각 남녀를 불러 무릎 맞춤을 시켰습니다. 무릎 맞춤은 제3자 앞에서 두 사람이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여 옳고 그름을 따짐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과부가 그런 일 없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하자 막새는 날짜를 꼽아가며 여인과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다고 뻗대었습니다. 그러면서 막새는 과부에게 선물 받아 잘 간직해둔 옷과 보선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옷을 지어주겠습니까? 막새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소인이 안채에서 나오는 모습을 이웃집 여인이 여러 차례 봤사옵니다. 사또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확인하니 하나같이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수상한 행동은 익히 봤고
추잡한 소문도 전부터 들었노라 진술했습니다. 사또가 아전들에게 혹시 그런 소문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물으니 한 아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확실히는 모르옵니다. 과부는 자기 집에서 본 적 있는 아전의 말에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렇듯 불리한 상황에서 과부는 가슴을 치며 아니라고 울부짖으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었고 과부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또는 형리로 하여금 형장을 치게끔 준비시켰습니다. 매를 맞으며 자복해야 할 상황에 몰리자 여인은 사또에게 긴급히 아뢰었습니다. 천한 몸이 한 가지 은밀히 여쭐 말씀이 있으니 좌우를 물리쳐 주옵소서. 아전들이 물러가자 여인은 사또에게 다가가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천한 몸이 어렸을 때 그만 화롯불에 엎어져 배 아래 불두덩 사이에 손바닥 크기에 된 자국이 생겼습니다. 저놈이 이 몸과 관계를 가졌다면 그 흉터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그걸 따져 주옵소서.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막새를 불러 물었습니다. 저 여인의 몸 불두덩에 무슨 표적이 없더냐? 머슴은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있습지요. 아랫배 불두덩 가까운 곳에 큰 허물이 있으며 소인이 그걸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웬 상처냐고 물으니 불에 댄 자국이라 하옵더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인이 벌떡 일어나 치마끈을 끌으며 말했습니다. 천한 몸이 이제는 죽어도 깨끗한 귀신이 되겠사옵니다. 사또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여인은 아랫배를 보여주며 아무 흉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여인은 머슴이 미리 어느 아전일지 모르나 누군가에게 뇌물을 썼으리라 짐작하고 없는 말을 꾸며 사또에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한 아전이 여인의 말을 몰래 엿들은 후 머슴에게 슬쩍 일러주었고 막새는 자신있게 화상 자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또가 막새에게 형장을 치면서 신문하자 막새는 거짓임을 자백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로써 과부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그제야 사람들은 막새의 교활한 언행에 혀를 내두르며 놀랐습니다. 도두개 때는 벗어도 음란하다는 누명은 벗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과부는 임시방편의 슬기를 발휘해서 매우 드물게 오명을 벗고 절개를 지켰습니다. 알쏭달쏭 영험한 점술. 어느 날 두 선비가 시원한 경치를 감상하고자 강가 누각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독서당의 여러 학사가 강놀이를 화려하게 즐기고 있었는데 울긋불긋 꾸며진 배에서는 풍악소리가 질탕하게 울렸고 비단어 차림의 여인들이 곁에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물결 흐름을 타고 유유히 흘러가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누각의 한 유생이 저들이야말로 신선이라며 부러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다른 선비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저들이 부러운가? 이에 유생은 말하길 자신은 40살 가난한 선비이니 저들에게 비기면 버러지보다도 못하니 어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예언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저들은 모두 걸어다니는 주검일세. 자네의 복된 운수는 뒤늦게 찾아오나 저들보다 100배 나으니 너무 부러워하지 말게. 유생은 그 말을 믿지 않아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갑자사화가 일어나 학사들은 모두 화를 면치 못했으며 연산군이 쫓겨난 후 가난한 유생은 뒤늦게 급제하여 빠른 속도로 출세했습니다. 그제야 유생은 강가 누각에서 자신의 미래를 점쳐준 선비에 대해 점술이 과연 영험하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호암 정일양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산 강가 촌마을에 살면서 정희량과 가까이 지내는 사공이 하루는 운수를 물어왔습니다. 소인의 미래에 대해 점쳐주실 수 있는지요? 정희량은 신분 있는 그의 운수를 점쳐보더니 오은시를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일어나도 배 세우지 말고 기름에 젖은 머리 빗질을 하지 말라. 한 말지어 쌀 썩되어 붓 끝에 금팔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요?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자네에게 큰 도움이 될 걸세.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공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공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역풍을 만났기에 급히 돛을 거두고 섬 사이에 닻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문득 정희량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전공께서 바람을 만나도 배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사공이 있는 힘을 다해 뱃머리를 돌려 바람을 거슬러 가자 바람이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사공은 재빨리 돛을 펴서 풍랑을 타고 매우 빠른 속도로 경강에 배를 대었습니다. 먼저 닻을 내렸던 다른 사공들은 모두 밀려오는 파도에 미처 닻을 거두지 못하고 물에 가라앉았으며 오직 이 사공만 화를 피했습니다. 사공은 그 뒤에 멀리 장사하러 나갔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집에 도착한 사공은 방문을 열고 머리 숙이며 들어서다가 문설주 위에 뭔가를 상투로 건드렸습니다. 동백기름을 넣어둔 호로병이 엎어져 떨어지며 머리에 한박 기름을 들씌웠습니다. 사공이 머리를 들고 다시 상투를 쪼아 올리려는데 문득 먼저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영험한 전공의 말을 어겨서는 안 되지. 사공은 손을 멈추고 머리를 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에서 흐르는 기름을 처리하기 곤란해 부득이 뒷머리를 쪽져 얹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웬 사내가 방으로 몰래 들어오더니 잠에 푹 빠진 두 사람의 머리를 살짝 매만졌습니다. 사내는 사공 아내의 내연남이었으며 사공을 죽일 작정으로 침입했으나 머리를 쪽진 사람이 둘인지라 남녀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깐 난감해진 사내는 그러다가 동백기름 향내를 맡고는 여인이려니 생각해서 그 옆에 누운 사공의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바람에 깨어난 사공은 자기 아내가 흥건히 피에 젖은 채 죽어 있음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공이 엉겁결에 아우성쳐서 이웃 사람들이 몰려왔으나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흉사를 듣고 달려온 아내의 부모 형제들은 떼를 지어 사공에게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너와 한자리에서 자던 중 칼에 찔렸으니 내 놈이 아니면 누가 그랬겠느냐. 그러더니 사공을 꽁꽁 묶어서 형조의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형조의 관리도 정황상 맞는 말이라고 여겨 사공에게 형장을 치고 문초했습니다. 사공은 처음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으나 매를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복을 했습니다. 당상관이 작성된 판결문에 막붓을 쥐고 수결을 하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금파리떼가 앵앵거리며 붓 끝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상관이 붓을 들어 휘저으면 금파리떼가 흩어졌다가 이내 다시 달라붙기를 그치지 않아서 오래도록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사공이 고개를 쳐들고 그 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죽기 전에 한마디만 하게 해주옵소서. 당상관이 죄인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렸느냐? 예전에 허암전공이 소인을 위해 운수를 점쳐주었는데 그 말이 이러이러하였사옵니다. 바람을 만나면 배를 멈추지 말라 했기에 그대로 하여 물에 빠져 죽는 일을 면했고 머리에 기름을 들써도 빗질을 말라기에 그 말을 따랐건만 이번에는 도리어 이런 기이한 화를 당했습니다. 당상관이 귀를 기울이자 사공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
한말지어 쌀석대라는 말과 붓 끝에 금팔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끝내 그 징험이 없으니 어째서 정공의 말이 처음엔 귀신같이 적중하고 나중에는 허황한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어 원통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사공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희양의 알쏭달쏭한 예언을 내뱉자 당상관이 난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괴이한 일이로다. 방금 붓 끝에 달라붙은 파리를 여러 차례 쫓아버렸으나 그래도 멀리 날아가지 않기에 괴이하게 여겼다네. 전공이 앞니를 내다보미 어찌 이리 신통할꼬. 그 말에 난관 중 명민에 종종 칭찬받는 이가 곧 앞으로 나와 가만히 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공의 헤아림이 귀신 같다고 하오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소이다. 당상관이 관심을 보이자 난관이 이어 말했습니다. 전공이 말한 바 머리를 빗지 말라고 주의 준 것은 바로 화를 면하는 방도를 가르쳐 준 것이올시다. 그때 만약 머리를 빗었다면 칼날 아래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외다. 그런즉 칼질을 한 자는 다른 놈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런 의심이 드네. 그렇다면 한말지어 쌀석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사건에 얽힌 매듭이 그 말에 있는 듯하니 쉬이 알아낼 수는 없겠으나 허락해 주시면 하관이 기어이 풀어보겠나이다. 그리하게. 당상관은 수교를 미뤘고 난관은 며칠 깊이 궁리하던 끝에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말 겉곡을 찌어 쌀석대를 얻으면 겨가 7대 남으렸다. 겨 강 7칠 대 승자를 쓰면 강칠승이니 이는 범인 이름 아니겠는가? 다음 날 난관은 관청에 나가 당상관에게 강칠승이란 이름을 써보이며 그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인 당상관은 건장한 장교 사령들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용산강 아래 위촌에 이런 자가 있을 것이니 너희는 당장 가서 잡아오너라. 사령들은 용산강 주변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탐문해 강칠승이란 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칠승은 사공 아내와 간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공이 범인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마음 놓고 지냈으며 형조에서 다른 일로 신문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강칠승이 정말 있는지 궁금해했던 난관과 당상관은 속으로 놀라워하며 신문에 나섰습니다. 강칠승은 매를 맞고서 동백기름 향내로 인해 헷갈렸노라 실토했습니다. 이로써 살인 사건은 마무리됐고 사공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이를 꼼짝 못하게 한 무당 의원. 신라 시절 명의로 이름을 떨친 손학사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병을 능히 볼 줄 알아서 약을 쓰면 쓰는 대로 효험이 신통해 사람들은 의원의 신이라며 감탄했다고 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은 점차 잊히고 존재마저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천년이 흐른 조선 제19대 숙종 때 호남 전주부의 자칭 신라 선학사의 신령이라 주장하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조선 중엽학자 인매는 자신의 외종조 할아버지 완영군이 겪은 일이라며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종 때 완영군이 전라감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부인 황씨도 아들을 따라 전라 감령으로 갔는데 그곳에 몇 년째 이름 모를 질병을 앓고 있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종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빼빼 말라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남여종들은 그 여종을 적호증이라고 하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적호증이란 제정신을 잃고 미치 광이처럼 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누구나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 부인은 그 여종의 몰골을 보고 가엾게 여겨 굿이나 해보려고 가명의 무당 노파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가명 무당은 여종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병에는
굿을 해야 소용없습니다. 약을 써도 좀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황 부인이 이미 여러 약을 많이 썼으나 아무 효험 없었으니 그럼 어찌해야겠냐고 묻자 무당이 잠옷 자신 있게 아뢰었습니다. 병에 맞지 않는 잘못된 약을 써서 그러하온 것이니 쇳내가 이제 약을 알려드리겠사옵니다. 무당은 이전에 촌마을을 돌아다니며 독자적인 처방으로 모두 치료해 줬었습니다. 무당이 쓴 약방문은 대부분 고금 의술에 없는 것들이었지만 요행인지 과학인지 결과가 좋아서 의술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당은 광가에 이름이 오르면서 감명에서는 무당 노릇만 했습니다. 그러다 황 부인의 부름에 따라 여종을 진찰하고 그 자리에서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당나무, 이름 불명나무 등 5나무까지 탕이란 뜻의 오지탕 처방을 내었습니다. 이 5가지를 많건 적건 관계치 말고 반드시 고루 섞고 물에 달여 꾸준히 먹으면 효험이 있으리라 아뢰옵니다. 황 부인은 반신반의 심정으로 그대로 해보게 했습니다. 처음에 환자는 걸쭉한 가래를 뱉어내더니 얼마 뒤부터는 가래가 점점 연해지다가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사발씩 그 약을 먹였더니 6달 뒤에는 기름이 먹고 가래도 없어졌습니다. 여종은 음식 먹는 양도 점차 늘리더니 1년이 지나자 깨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호전되는 상황을 지켜본 황 부인은 크게 놀라며 감탄했고 어렵사리 살아난 여종은 황 부인에게 큰절을 올리며 고마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뒤 내의원 지사 김아무개가 감령의 손님으로 왔을 때 여럿이 모여 앉아 한담하던 중 누군가 무당 노파에 대해 말하자 지사가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 참 괴이하오. 그럴 리 있겠소. 어디 내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 그 무당을 불러들이시구려. 무당 노파가 부름을 받고 뜰 아래에서 절였습니다.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이마가 훤칠하게 넓은데 몹시 큰 키에 홀쭉 여윈 모양이 어딘지 괴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김지사가 그런 무당에게 거드름 피우며 물었습니다. 내가 의술을 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무당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하자 김지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 우스운 말을 다 듣는구나. 내까짓게 어찌 의술을 안단 말이냐? 김지사는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으나 무당은 박힌 듯 서서 김지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의술은 내가 잘하오. 대감 같은 사람은 젊어서 몇 줄 읽은 보감마저도 지금 까맣게 잊었을 것이오. 무당의 말에 김지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천한 늑다리 년이 어디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그 순간 무당의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무당은 김지사에게 하대하는 말투로 일갈했습니다. 너는 죽을 죄 지었다는 것을 아느냐? 선왕은 너희들이 약을 잘못 쓴 탓에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 이게 죽을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참으로 뜻밖의 반격이었습니다. 숙종의 선왕인 조선 제18대 국왕 현종은 복림대군이 청나라 볼모로 중국 심양에 있을 때 태어나 평생 병약해 고생했으며 늘 화증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현종은 병세가 심할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의원 의원들은 화기 내리는 약을 이것저것 써봤으나 효과와 차도가 없어 마침내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지사는 내의원의 우두머리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 처방을 주관한 어이였습니다. 무당 노파는 그 점을 지적하여 비판한 것이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충격받은 김지사는 얼굴이 까맣게 질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좌중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무당은 김지사가 찔끔하자
곧 소매를 걷어올리며 앞으로 다가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상놈의 병이라 해도 의원은 명확한 소견 없이는 함부로 약을 쓰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임금님의 병에 대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선왕의 병화는 추위에 상하여 생긴 병인즉 기를 부드럽게 하여 풀면 그만인데 화기 내리는 약을 써서 무엇한단 말이냐? 이제는 말해봤자 소용없지만 뒷날을 경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무당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짓고도 제 죄는 모른 채 오히려 염치 없이 후한 녹봉을 타먹으면서 이마에 금관자 옥관자를 달고 거들먹거리니 내 신보는 어떻게 되어먹은 것이냐? 이처럼 꾸짖는 무당의 눈에 불이 이글거렸습니다. 또 팔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며 날뛰는 품이 귀신처럼 무서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한 사람이 급히 하인을 불러 무당을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김지사는 너무 놀라 얼굴에 땀이 가득했고 입을 딱 벌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린 김지사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허, 그년한테 뺨을 맞은 격이네. 이 일을 현장에 있던 외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인매는 기록으로 남기면서 자신이 의술에 캄캄한지라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없으나 의원은 함부로 약을 쓰면 안 된다면서 어이의 무식에는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설야담, 예지력 있는 기이한 하인, 영감, 오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다 쓰러져가는 부옥한 작은 집에 아내와 딸 하나와 함께 살아가는 몹시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나무하고 풀 베는 일을 맡은 하인 한 명만 있을 뿐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하인은 성격이 거칠고 드세서 상전에게 거의 구속받지 않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았습니다. 어찌 일은 안 하고 누워만 있느냐? 어쩌다 상전이 꾸짖어도 태연히 웃으며 못 들은 제약이 일쑤였으므로 그를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하인은 겨죽으로 기니를 때우면서도 싫어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인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바보가 분명해. 바보. 어느 날 주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비가 없는 까닭에 사흘이 되도록 염습하지 못했습니다. 염습은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 옷을 입히고 염포로 싸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보다 못한 하인이 방으로 들어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장례 지낼 궁리를 하셔야지. 어찌 공만 하고 있사옵니까? 그에 대해 마님이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습니다. 두 손에 가진 게 없어 뗄나무용 자풀로 시신을 싸려 한들 그조차 고할 방도가 없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러자 하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님은 일단 곡을 그치시고 제가 변통하기를 기다리십시오. 마님은 평소와 다른 하인의 태도에 어리둥절해하며 그저 눈만 껌뻑였습니다. 같은 마을에 재산이 매우 많은 부자 노인이 살았는데 딸을 시집 보낼 때 쓰려고 옷과 이불을 여러 벌씩 갖추었고 혼수 비용과 혼례식 잔치 비용으로 준비한 돈만 수천 냥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인은 날카로운 칼을 품고 한밤중에 그 집으로 가서 사랑채에서 자고 있는 노인의 가슴팍 위에 올라타 앉았습니다. 노인이 놀라 눈을 뜨자 하인은 손에 번쩍이는 칼을 든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도둑이 아니고 지금 긴급한 사정을 알리러 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자 하인은 목매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 아무집에 사는 종입니다.
상전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됐건만 아직 염습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어르신 댁의 혼수가 매우 풍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혼수 비용 수천 냥에서 100냥쯤 떼어봐야 깃털 하나밖에 안 될 테니 그 돈을 제게 주시어 상전과 노비 사이의 정을 다하게 해주신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없을 겁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마땅히 어르신을 놓아드리겠지만 만약 아니 된다의 아자라도 나오면 부득이 어르신의 숨통을 끊어 버리겠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하인이 칼을 들어 노인의 목을 겨누며 매섭게 노려보자 노인이 다급하게 분부대로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하인은 여전히 노인 가슴팍 위에 앉은 상태에서 칼을 거두며 이어 말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만 사람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워 면전에서 승낙하고도 돌아서면 뒤집는 일이 있습니다. 일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하니 어르신께서 식구들에게 지시하여 명확히 제게 돈 100냥을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 즉시 노인은 크게 소리쳐서 식구들을 불렀고 깜짝 놀라 식구들이 앞다투어 달려오자 하인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감히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는 자가 있으면 어르신을 찌를 테요. 노인의 지시에 따라 옷감과 돈이 마련되자 하인은 돈 100냥과 약간의 옷감만 추린 뒤 말했습니다. 이를 매듭지어야 하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옮겨주셔야겠소. 사람들이 망설이자 여전히 하인의 가랑이 밑에 있는 노인이 두려운 마음에 당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외쳤습니다. 식구들이 하인의 집 마당까지 짐을 가져다주고 돌아오자 하인은 칼을 땅에 던지고 일어나서 퍼즐 뛰어들러 내려오더니 노인에게 절하고 천천히 걸어 문을 나섰습니다. 그 기백이 워낙 당당해서 노인과 그 식구들은 그저 지켜만 보면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오랫동안 몽환히 있었습니다. 하인은 집에 돌아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장례비로 다 쓰면 마님과 아씨가 어찌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반은 남겨서 훗날에 대비하십시오. 마님은 고맙다고 말한 뒤 앞으로 모든 일을 하인이 하는 대로 따를 테니 자신에게 의견을 묻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관을 마련해서 염습하고 장례를 치른 후 몇 달이 지나자 하인이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댁을 지키고 앉아 아침 저녁으로 멀건 죽이나 축내고 있을 따름이니 그보다는 집에 남은 돈으로 행상을 나가서 마님의 생계를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는가. 모든 일은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인은 마님에게 인사하고 돈을 얼마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하인은 산에서 나무를 사다가 바다로 가서 소금과 바꾼 뒤 북쪽으로 육진에 이르고 서쪽으로 강변 지름에 이르렀습니다. 요컨대 두만강 하류 요충지와 압록강 7고을을 돌아다녔고 바다 건너 탐나에 갔다가 동네 외관으로 들어가고 다시 대관령 동남쪽의 강원도와 경상도를 누빈 뒤 전라도와 충청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지역마다 값싼 물품을 산 다음 다른 고을로 가서 팔고 사기를 반복해 점차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하인은 해마다 한 번씩 주인 집으로 돌아와 애써 번 돈으로 집과 전답을 사서 집안 살림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거지나 다름없던 과부 모녀는 상당한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어느 날 하인이 마님에게 또 말했습니다. 생계가 해결됐으니 이제 저도 쉬렵니다. 다만 장성한 아씨가 좋은 신랑감을 구해야 할 텐데 시골에서는 괜찮은 사람 찾기가 어려우니 온 식구가 서울로 가서 신랑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마님이 의문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서울에 모두 명문 가문일 텐데 그 높은 가문에서 우리처럼 합리한 집안과 혼인하려 들겠는가?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지혜를 발휘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마님의 친척 중에 촌수가 가깝든 멀든 조정에서 벼슬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님이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예전에 육촌 형제 사이인 당고모 아들의 과거 급제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자신이 탐문해 보겠다며 나가서 며칠 뒤에 돌아와 마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승지를 하고 계시니 연줄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마님은 전적으로 하인에게 일을 맡겼고 계획에 따라 서울 창덕궁 앞 큰 길가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하인은 승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길에서 만난 승지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승지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자세히 물어 사정을 알게 된 뒤 드디어 그 집으로 가서 마님을 만났습니다. 마님은 좋은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차려 대접한 뒤 친척이라고는 오직 영감뿐이니 부디 자주 들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감은 본디 정삼품과 종이품 관원 높임말인데 나중에 민간에서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 됐습니다. 승지는 정성스러운 대접과 친절한 태도에 감동하여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이후 승지는 때때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마님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벽제와 함께 고관이 출입함을 보고 높은 문벌의 부잣집으로 여겼습니다. 벽제는 고위 관리가 행차할 때 하인들이 물렀거라 외치는 소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승지는 일이 바쁠 때면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인은 또 마님에게 좋은 그릇을 쓰고 여종들에게는 곱고 화려한 옷을 입혀 이웃에 과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중요한 일이라면서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집 자제가 참으로 비범한데 영감님에게 중매를 부탁하면 반드시 성사될 겁니다. 마님은 즉각 승지에게 중매를 청했습니다. 신랑 집에서는 승지의 친척인데다 부잣집이라는 말을 듣고 흔쾌히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대릴상의로 맞은 신랑은 훗날 계의 정사공신이 된 아무개였습니다. 몇 년 뒤 인조반정 참가자들이 약속한 때를 기다려 거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즈음 하인이 마님에게 먼 곳에 일이 있어 1년 후쯤 돌아오겠노라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인은 계년 3월에야 돌아왔으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조반정을 앞두고 신랑이 급히 차비하고 나섰는데 하인이 문 옆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가서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신랑이 내 알 바 아니라고 무시하자 하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지극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가족이 모두 몰살당할 텐데 뒷문을 준비해 달아날 길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비밀리에 추진한 거사를 하인이 어찌 알았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뒷일까지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잠시 당황하자 그 심정을 눈치챈 하인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장사할 때 봐둔 무인도가 있습니다. 오늘 밤 쌀을 가득 실은 큰 배를 경강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일이 성공한다면 매우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차질이 생긴다면 소인이 주인 마님과 아씨를 모시고 곧장 배를 댄 곳으로 달려갈 테니 서방님도 몸을 빼 나오십시오. 경강은 뚝섬에서 양화나루에 이르는 한강 일대를 이루는 말이고 거사에 실패할 경우 그곳으로 오라는 당부였습니다. 신랑은 알았노라 약속하고 결전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반정 세력이 도성으로 들어가 한 번 싸움으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신랑은 공신으로 책봉되어 밝은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마님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소인이 상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이로써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상전으로부터 제 몸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마님은 자네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급히 떠나려 하냐면서 만류했습니다. 하인은 자신의 할 일이 더는 없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여 마침내 하인은 그 집을 나섰는데 어디로 갔는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인은 대단한 지혜와 추진력을 겸비한 기인이었지만 신분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는 빛을 보지 못한 불운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기록한 영조 때 문인 인매는 개의 공신이 된 신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떤 이는 연양부원군 이시백이라 하고 어떤 이는 원평부원군 원두표라고 말했다.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기에 정확히 지칭하지 못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